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장 전선로 파트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어떠셨나요? 조금 괜찮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양이 많고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학습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쉬워지고 더 재미있는 학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 실기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시험을 합격을 해서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력공학 과목은 좀 차분하고 꾸준하게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끝까지 나아가신다면 분명 합격하실 거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고 저와 같이 이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것은 2장 선루정수 및 코로나인데요. 자, 선루정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도 이제 자세히 선루정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선루정수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배치, 길이, 굵기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달라지는 조건들이라고, 정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인지는 지금 말 안 해줄 겁니다. 말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현상도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중전선로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 지중전선로 방식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도중에 제가 조금 복잡한 유도 과정은 좀 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안 다룬다는 게 아니라 심화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그러한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등가 선간거리 및 등가 반지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 및 등가 반지름을 왜 알아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선로정수를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필요한지 볼게요. 먼저 등가 선간거리입니다. 등가 선간거리는요, 기하학적 평균 거리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친구가 이렇게 둘이 서 있으면은 이 둘 사이의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또는 나와 내 친구 둘이 이렇게 셋이서 서 있을 때 원래 거리라고 하면은 내가 이 친구와의 거리, 이 친구와의 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등가 선간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한 기하학적 평균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가 선간거리는 D 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가 교재에서 조금 혼동되는 게 있어서 D0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D0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D라는 것이 보이면 등가 선간 거리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등가 선간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냥 루트를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몇 제곱근이냐면은 N 제곱근이에요. N 제곱근. 그리고 거리의 수에 따라 D1, D2, 곱하기 마지막으로 DN까지 단위는 기본 단위가 미터이므로 미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리의 수입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3명이 서 있잖아요. 그럼 거리의 수가 몇 개예요? 내가 이 친구와의 거리, 이 친구와의 거리, 이 친구와 이 친구와의 거리. 그래서 거리가 총 3개입니다. 고려해줘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n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씀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형을 3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직선 배열이에요. 전선의 직선 배열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선이 하나, 둘,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간 거리를 이 전선과 이 전선 사이의 거리, 이 전선과 이 전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요 전선과 요 전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다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D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도 D라고 표현한다면 요 끝과 끝 사이의 거리는 얼마죠? 2D가 됩니다. D가 2개니까요. 그쵸? 자, 이럴 때는 그러면은 등가 선간거리 D0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총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3개를 곱해 주어야 되고 3제곱근 D 곱하기 하나 더 곱해야 되죠. 어떤 거죠? 2D.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안에서 3번 곱해지면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제곱근 2에다가 루트 밖으로 빠져나온 D를 적고 미터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 배열에서는 등가 선간 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삼각형. 배열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삼각형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전선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정삼각형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 변의 길이 한 변을 D라고 한다면 나머지도 다 D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 D0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3제곱근에다가 D 곱하기 D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다 D밖에 없으니까 바깥으로 D가 빠져나와서 정삼각형 배열에서는 등가 선간거리가 그냥 D미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면은 정사각형 배열입니다. 자, 이럴 때는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되겠죠. 정사각형의 특징이 뭐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것이죠. 그럼 여기가 D면은 어떻게 돼요? 다 D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거리를 하나, 둘, 셋, 네 개만 고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두 개 더. 자, 어떤 것이죠? 바로 대각선.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둘, 요 길이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지금 같은 상태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빗변의 길이는 얼마죠? 1대 1대 루트 2.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죠. D0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제곱근이 와야 됩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해서 4개 오면 안 돼요. 자, 6제곱근에다가 루트를 씌워주게 되고 D 곱하기 D를 4번 곱해줘야겠죠. 바깥쪽의 길이들,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인 루트 2D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루트 2D를 적어주게 되면은 요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바로 6제곱근 2에다가 D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사각형에서는 등가 선간거리가 6제곱근 2D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어서 복도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복도체. 여러분 단도체 기억나시나요? 단도체보다 단선 기억나시나요? 단선은 뭐죠? 소선수가 하나인 것을 단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선은 뭐죠? 소선수가 여러 개인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도체는 도체가 하나고요. 복도체는 이 한 상당 연결된 도체수가 여러 개인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한 상당 연결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상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L1, 두 번째 L2, 그 다음에 L3, 중성, 선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L1, L2, L3에도 이렇게 도체들, 그러니까 즉 전선들이 갈 건데 이 L1에 해당하는 도체가 1개면 단도체, L1에 해당하는 도체가 이렇게 2개면 2도체, 만약에 4개면 4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체라고 하는 것은 도체수가 한 상당 연결된 도체수가 2개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4개면 6개면 이것은 우리가 다도체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에요? 한 상당 연결되는 거. 그냥 같은 상을 가진 도체가 여러 개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복도체를 보면은 가공 송전선로에 한 상당 연결된 도체의 수가 2 이상인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특징을 좀 보시면 안정도가 증가하고 코로나 발생을 억제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코로나 발생. 우리가 추후에 배울 거예요. 코로나 발생을 억제하는 게 복도체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L은 약 20% 정도, C는 20% 정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선로 정수를 배울 때 좀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로의 송전 용량이 증가하고요. 네 번째 보시면 페란티 현상에 의한 수전단 전압 상승이 있는데 수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측을 의미합니다. 페란티 현상은 결국에 이 보낸 측의 전압이 수전단 측, 그러니까 받는 측의 전압보다 더 낮은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수전단 전압이 더 많이 받는 거죠. 내가 100을 보냈는데 여기서 110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3장 송전 특성에 가서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복도체를 발생하면은 이 페란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복도체를 사용하면.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락사고 시 각 소도체의 같은 방향의 대전류가 흘러서 서로 끌어당기는 무슨 lực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흡인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흡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끌어당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 복도체 그림 보시면 스페이서가 보이네요. 그쵸? 스페이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 도체가 이렇게 4개다. 그러면은 스페이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걸 어떤 것을 막는 걸까요? 그쵸? 이 전선이 서로 붙지 않게끔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교재 뒤쪽에 보시면 2번 스페이서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이서는 뭐냐면 이러한 다도체 선로에서 소도체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차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좀 가셨을 때 보시면은요, 도체, 여러 개의 소도체에다가 이렇게 좀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뭔가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게 그 스페이서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보는 거니까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스페이서는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등가 반지름이 빠질 수 없는데요. 자, 이 복도체에서의 특징이죠. 등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등가 반지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RE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R equal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등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잖아요. 전선의 반지름이 뭐죠? 이러한 전선이 있을 때 요게 R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등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도체처럼 복도체 방식에서 소도체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을게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복도체를 예로 든 겁니다. 가상의 원을 그려볼게요. 가상의 원. 가상의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 노란색 원의 길이가 있을 겁니다. 반지름. 그쵸? 자, 그것을 우리가 등가 반지름 R equal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R은 뭐예요? R은 요 소도체 하나의 반지름 R이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등가 반지름을 사용하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가상의 전선이겠지만 여기 이 거리를 증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반지름을.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우리가 이 등가 반지름 R equal이라고 하는 것은요. N제곱근의 R에다가 S의 N-1로 구하게 됩니다. 물론 단위는 기본적으로 미터를 사용하니까 미터라고 적을게요.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소도체의 개수예요. 지금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 밑에다 적어볼게요. 자, 2개. 2개일 경우에는 루트 바깥에 표시해도 되고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워보면은 여기가 그냥 루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R도 적고 R은 이 도체 하나의 소도체 하나의 반지름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것은 요 소도체와 소도체 간의 간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걸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S의 N-1인데 N이 뭐였어요? 2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2-1이니까 그대로 1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복도체인 경우에 이 등가 반지름은 루트 RS구나. RS구나. 자, 이것을 왜 배웠냐면 우리가 이제 선로 정수를 구해야 되는데 특히 L과 C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등가 반지름이 복도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선로 정수를 쉽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개념 확인 볼게요. 전선 A, B, C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A와 B, B와 C 사이의 거리가 각각 5m일 때 이 선로의 등가 선간 거리는 몇 미터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직선 배열일 때는 등가 선간 거리 어떻다고 했죠? 3제곱근 2의 D미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A와 B, B와 C 사이의 거리가 각각 5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간격이 5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선과 이 전선 사이는 얼마예요? 1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루트 안에다가 5 곱하기 5 곱하기 10을 해주면은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이 공식을 알고 계시다면은 여기 뒤에다가 그냥 5만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5의 3제곱근 2d미터, 5의 3제곱근 2미터가 나오는 거죠. 5의 3제곱근 2의 미터.
이게 개념 확인 첫 번째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복도체 선로가 있다. 소도체의 지름 8mm, 소도체 사이의 간격 40cm일 때 등가 반지름을 물어봤는데 등가 반지름을 어떤 걸로 물어봤죠? 센티미터로 물어봤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요 복도체 등가 반지름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름이 얼마래요? 소도체의 지름이 8mm래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라는 거죠? 4mm죠. 우리가 이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0.1 곱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8mm라고 하는 것은 0.8cm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1을 곱해주면 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소도체의 지름이 8mm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에다가 0.4cm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간격이 얼마래요? 40cm래요. 그럼 여기다가 40을 곱해주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4c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 확인 두 번째 정답은 4cm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좋습니다. 등가 선간거리와 등가 반지름을 이렇게 잘 학습하셨다면 우리 이제 문제없이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로정수를 보실 텐데요. 선로정수를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선의 굵기라든지 길이, 배치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장 효과적인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 선로정수. 선로정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선로정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R, 저항이고요. L, 인덕턴스고요. C, 정전 용량이고요. G, 누설 컨덕턴스 또는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 선로정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 L이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예요. 우리가 선로정수의 파트를 공부를 할 때 이 L과 C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항과 컨덕턴스는 사실 그렇게 잘 다뤄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선로정수는 전선의 종류, 굵기, 배치에 따라 정해지며 전압, 주파수, 역률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추가 설명도 적혀 있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선의 저항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저항 쉽게 말해서 그냥 전기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로우 A분의 L로서 구할 수가 있고 여기 때 단위는 옴이 됩니다. 옴. 여기서 로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고유 저항입니다. 우리가 전선로 파트에서 배웠었죠. A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단면적,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길이를 의미하게 되고 자, 그것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저항값 R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온도 변화에 따른 이 저항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나중에 저항값, 그러니까 온도 변화한 후의 저항값을 RT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RT. 자, 그럴 때 우리가 중괄호 치고요. 여기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 초기 저항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초기 저항값이 필요하겠죠. 자, R0에다가 중괄호 1 플러스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알파. 온도 계수를 곱해줘야 되고 온도의 변화량 T-T 제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초기 저항값에다가 1 플러스 온도 계수를 곱한 값에다가 온도 계수, 온도 차를 곱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저항값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얼마예요? 옴이 된다는 겁니다. 옴.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으니까 이 식의 형태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 알파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온도 계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자주 출제가 되냐면 연동선의 온도 계수가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연동선의 온도 계수는 제가 팁박스에도 적어드렸지만 T-C에서의 연동선의 온도 계수는 234.5 플러스 T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0도씨라고 하면 그러면은 알파는 234.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34.5분의 1. 좋습니다. 저항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작용 인덕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그림을 한번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용 인덕턴스에 대해서 빠르게 그려보았는데요. 자, A상, B상, C상이 있다고 했을 때 A상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노란색 동그라미는 A상 자기 자신에 의한 인덕턴스로 Li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는 B상에 의한, C상에 의한 각각의 상호 인덕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LM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LI와 LM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주게 되면은 비로소 뭐가 되냐면 작용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상 송전선로에서의 이러한 작용 인덕턴스는요, 이 Li와 LM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호에는 조금 집중을 하기보다는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적절하게 고려해 줘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전선 한 가닥의 작용 인덕턴스를 구해 볼 건데요. 사실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덕턴스에서는 이 작용 인덕턴스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단도체일 경우에는 소도체가 한 개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도체수가 한 개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L이라고 하는 것이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로서 표현을 하고 단위는 반드시 밀리엘리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여기서 퍼 킬로미터인 이유는 단위 길이당 작용 인덕턴스로 나타내주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식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반지름, D라고 하는 것은 등가 선간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요 R의 단위와 D의 단위를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통일을 시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R이 센티미터고 위에가 미터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미터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센티미터로 바꾸든지 해서 단위를 통일시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복도체로 오게 되면은 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0.05라는 값이 있었어요. 그쵸? 복도체로 오게 되면은 도체수가 여러 개잖아요. 소도체수가. 자, 이것을 N개라고 하고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0.4605가 되고요. 여기 로그까지는 똑같은데 상용 로그죠. 로그 10에 R분의 D인데 R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복도체니까 등가 반지름이 들어와야 되죠. N제곱근의 R의 S의 N-1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게 되고, 여기는 바로 등가 선간거리 D가 오게 되고요. 단위는 무엇이냐면 밀리엘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단도체, 복도체일 때 작용 인덕턴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떨 때? 전선 한 가닥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구해낼 거냐면은, 자, 일선과 대지를 귀로로 하는 선로의 총 인덕턴스에 대해서 구해 볼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에 대지가 여기에요. 대지. 근데 위에 이렇게 전선이 가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크게 그렸을 뿐이지만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지를 귀로로 하는 거니까 이 전류가 이렇게 와서 대지를 귀로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왕로, 여기가 귀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의 인덕턴스와 아래의 인덕턴스를 모두 다 고려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총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덕턴스와 이 인덕턴스를 모두 다 합해줘야지만 우리가 선로의 총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위쪽의 인덕턴스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이것을 L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전선 한 가닥의 인덕턴스 얼마라 그랬죠? 0.05 플러스, 그쵸?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잖아요. R은 뭐죠? 전선의 반지름, D는 등가 선간 거리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대지를 떠나서 요 점선 보이시나요? 이게 하나의 도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를 하나의 도체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선을 왕로, 대지를 귀로로 하는 것이니까 전선도 가상의 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도체 반지름 얼마죠? 라지 H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등가 선간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선과 도체 간의 거리인 여기를 우리가 H, 스몰 h라고 했을 때 여기는 라지 H. 결국에 등가 선간 거리는 스몰 h 더하기 라지 h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R분의 라지 h 더하기 스몰 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등가 대지면의 깊이라고 해서 H 이퀄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대지, 요 도체, 가정한 도체 있죠. 요 길이 라지 h가 스몰 h보다 매우 큽니다. 무수히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를 안 해주는 경지에 올라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h 플러스 h를 2로 나눠 주어야지만 등가 대지면의 깊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라지 h가 스몰 h보다 무수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요 등가 대지면의 깊이, 요 깊이 있죠. 요 깊이를 우리가 요것을 더한 것을 2로 나눠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몰 h 플러스 라지 h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 2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네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를 EH2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아래 도체의 인덕턴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L2라고 하고 한번 보면은 똑같이 이제 0.05 플러스 0.4605 로그까지 왔는데, 이제 R분의 D를 해야 되는데 반지름이 얼마냐면 라지 H예요. 그 다음에 등가 선간거리를 똑같이 하려니까 똑같이 스몰 h 플러스 라지 h가 돼요. 그쵸?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라지 h가 스몰 h보다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크기 때문에 h를 무시해 줄 수가 있게 되고, 자, 라지 h와 라지 h가 있으니까 1이 되어서 여기가 1이에요. 그럼 로그 1은 뭐죠? 로그 성질에 의해 0이죠? 그러면 여기 뒤가 싹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0.05만 남죠? 그럼 우리가 일선을 왕로로 하고 대지를 귀로로 하는 선로의 총 인덕턴스는 요 L2와 L1을 모두 더한 결국에 무슨 값이에요? 요 두 개를 더하면 L이라고 하는 것은 0.1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EHE, 단위는 뭐예요? 밀리 헬리 퍼 킬로 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식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 더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과 같은 형태가 무엇이냐면 교재에도 있습니다. 1 플러스 2에 ln r분의 EHE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때 단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리퍼 미터가 돼요. 위에는 미리헬리퍼 킬로미터였죠. 아래는 헬리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라서 쓰시면 돼요. 보통 이 위에 공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아래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추가로 하나 적어 드린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일선과 대지를 귀로로 하는 선로의 총 인덕턴스는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그때의 단위는 미리리퍼 킬로미터가 기본적인 단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2선과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와 3선과 대지를 귀로로 하는 인덕턴스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심화 강의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작용 정전 용량을 한번 볼 건데요. 칠판 좀 지우고 볼게요.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C라고 표현합니다. C.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쵸? 회로 이론에서도 배웠고요. 전기 자기학에서도 배웠는데, 그렇다면은 이 선로에서의 작용 정전 용량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을 같이 볼까요, 한번?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C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전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라고 해서 CS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그 위쪽에 보시면 CM이라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전선과 전선 상호 간의 정전 용량이다라고 해서 상호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인덕턴스, 자기 자신에 의한 거 자기 인덕턴스, 상호 간의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지와의 정전 용량과 상호 간의 정전 용량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으로 가시면은 대지 정전 용량 CS 있고, 이제 상호 정전 용량이 CM이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죠? 상호 정전 용량이 지금 삼각형. 그쵸?
델타 결선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델타 결선의 형태인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갑자기 델타 결선 삼각형이 Y자로 바뀌면서 3cm이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바꾸게 되면요. 이 정전 용량 있죠. C 델타가 Y 결선의 정전 용량의 3분의 1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델타에서 Y로 등가 변환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3배가 되는 겁니다. 이 Y 결선이 이 3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Y 결선의 정전 용량이 델타 결선의 정전 용량의 3배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이 그림을 조금 더 풀어보니까 네 번째 그림이죠. CS와 3cm, CS 3cm, CS 3cm이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한 상에 걸리는 한 선당 이제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정전 용량 CS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3cm을 더해준 것이 삼상 송전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이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표현을 해볼게요. 1선당 작용 정전 용량. 방금 저와 함께 그림으로 본 것이 3상에서의 작용 정전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죠? CS 플러스 3cm이라고 해서 구해요. 뭘요? 작용 정전 용량을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단상일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단상. 단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단상 이 선식을 한번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선이 두 개예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전선과 전선 상호 간에 뭐가 있어요? 상호 정전 용량 CM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 CS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 CS가 있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선당의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단위 길이당.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호 정전 용량의 CM이죠.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자, 이렇게 사이좋게 두 개씩 나눠 갖자는 겁니다. A 하나, B 하나. 그러려면은 방금 전에 CM이었잖아요. 그럼 이 커패시터의 직렬 접속의 합성 정전 용량을 구했을 때 CM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값을 뭘로 해야 되냐면 ECM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정전 용량의 직렬 접속, 그러니까 커패시터의 직렬 접속에서의 이 합성 정전 용량은 저항의 병렬 접속처럼 계산이 되잖아요. 자, ECM과 ECM을 직렬로 접속해주면 합성 정전 용량 CM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 일선당의 작용 정전 용량은 이렇게 두 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작용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CS는 똑같은데 뒤에가 ECM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단상이든 삼상이든 간에 작용 정전 용량을 대지 정전 용량과 상호 정전 용량만 알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일선당 단위 길이당 작용 정전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인덕턴스 기억하십니까?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이거 입에 달라붙으실 정도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게 C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R분의 D에 0.02413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로그 10에 여기 10 생략한 거예요. 로그 10의 R분의 D 분의 0.02413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 마찬가지로 단위 길이이기 때문에 페럿 퍼 킬로미터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뭐죠? 단도체예요. 단도체. 만약에 복도체면 어떻게 됐죠? 복도체면은 아까 전에 인덕턴스 N으로 나눠주고 등가 반지름 사용했죠? 작용 정전 용량에서도 복도체가 되면은 이제 여기 R 대신에 등가 반지름이 들어오게 되어서 여기가 N 제곱근의 R의 S의 N-1 제곱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란색으로 방금 표시한 게 복도체, 이전이 단도체.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둘 중에 선택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보시면 3상 1회선인 경우 단위 길이당 대지 정전 용량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은 시계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계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CS라고 하는 것은 대지 정전 용량이죠. 로그 10의 RD의 제곱분의 8H의 세제곱 분의 0.0243.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암기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H가 나타내는 것은 전선의 높이, 가설 높이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식 형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로 볼게요. 연가예요, 연가. 연가라고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한국어에서. 그쵸? 뭐, 겨울 연가 할 때 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에 사용하는 휴가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보통 연차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송전선로에서의 연가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상 송전선로는 이 송전선의 높이가 제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상이 있고, B상이 있고 C상이 있다고 했을 때 3상이기 때문에 3의 정수배만큼 등분을 해요. 자, 등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등분을 했습니다. 자, A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요.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맨 밑으로 지금 갔죠, 위치가. 자, 그 다음에 B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 맨 위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로 와서 맨 위로 갔다가 이번에는 가운데로 가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3의 정수배만큼 하나, 둘, 셋. 지금은 3등분을 한 거죠. 3등분을 시켰을 때 이 상의 위치를 A상이 맨 밑으로, B상이 맨 위로, C상이 중간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선로정수 L과 C를 평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모두 다 연가라고 하게 되고요. 연가의 목적을 적어라 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로정수의 평형입니다. 평형. 이 선로정수를 평형시켜 줌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냐면요. 유도장애도 경감시켜 줄 수가 있게 되고요. 통신선에 끼치는 유도장애를 경감시켜 줄 수가 있게 되고 하나 더 하면은 직렬 공진. 우리가 소리액터 접지 이제 나중에 배울 때 보실 텐데 이러한 직렬 공진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지. 자, 근데 연가의 주된 목적을 골라라 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선로정수의 평형이라고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골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이래서 이것을 연가라고 하게 되고 개념 확인을 좀 볼까요? 개념 확인 보기 전에 하나 더 있죠. 누설 컨덕턴스 보겠습니다. 누설 컨덕턴스. 선로정수의 마지막이죠. 사실 누설 컨덕턴스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 선로정수 파트에서. 선로정수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L과 C예요. 이 G라고 하는 것은 컨덕턴스, 즉 G는 R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설 전류가 흐르는 이 저항의 역수에 해당되는 것이 컨덕턴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누설 전류가 흐르는 이 저항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분모가 커지면은 값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이 굉장히 R이 크기 때문에 이 누설 저항은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송전선로 누설 저항 값의 역수로 누설 전류가 흐르는 저항이 매우 크고 그 값의 역수이므로 매우 작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이 컨덕턴스의 단위 뭐죠, 그러면? 옴의 거꾸로니까 모가 되겠죠. 모. 자, 좋습니다. 개념 확인 볼게요. 복도체를 사용한 송전선로를 단도체를 사용한 선로와 비교했을 때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최근에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L은 줄어들게 되고 C는 증가하게 되죠. L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 C는 정전 용량이 되겠고요. 자, 선간거리가 ED이고 선로 도선의 지름이 D인 선로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작용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요. 로그
로그 10에 R분의 D가 있어야 되는데 R은 뭐죠?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름이 D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D가 되겠네요. 그럼 2분의 D를 적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R분의 D인데 선간거리가 2D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기가 2D가 되고 그 위에는 그대로 0.02413이 되겠죠. 자, 이 분모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로그 D분의 4D가 되고 분자에는 0.02413이 되겠죠. 단위는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 현상 볼게요. 우리가 선로정수 및 코로나에서 코로나 현상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현상은 사실 이제 한번 기억을 해놓으면은 저는 잘 여러분이 기억해 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기 때문에 잘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코로나 현상.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높은 전압, 초고압 송전계통에서 이 전선에 너무 높은 전압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전선 부근에 있는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서 그 부근에 빛과 소리를 동반하며 방전하는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현상은 이제 뭐 유도 장애도 끼칠 수 있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줄이면 줄일수록 좋죠. 그런데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책이 있어요. 방지 대책이. 자, 먼저 코로나 현상을 보기 전에 여기 그림 2-7에 보시면 전위 경도라고 있습니다. 그쵸? 전위 경도가 있는데, 자, 파열극한 전위 경도라고 보이십니까? 파열극한 전위 경도라고 하는 것은 절연이 파괴되는 최대의 그런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교류가 몇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라고 되어 있나요? AC가 교류고 DC가 직류잖아요. 교류는 21kV 퍼 센티미터가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DC, 직류는 얼마예요? 30kV 퍼 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둘이 다른 수치죠. 그런데 사실상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류에는 뭐가 있어요? 실효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죠. 파형이 이렇게 되니까요. DC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에서 요 21, 요게 실효값이거든요. 여기다가 루트 1을 곱하면 30 언저리가 나옵니다. 근데 직류에는 실효값, 최대값 그 개념이 아니라 모두 다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즉 실효값과 최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30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고, 결국에 우리가 수치를 알자고 하면은 결국에 실효값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막상 비교해보면 그 값은 최대값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프는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수치 정도예요. 교류일 때는 실효값이 21kV 퍼 센티미터, 그리고 직류일 때는 30kV 퍼 센티미터이다. 그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임계 전압입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계 전압이라고도 하지만 코로나 개시 전압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시작되는 전압이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임계 전압은 E0라고 표현을 합니다. 24.3에 24.3 꼭 기억을 해주세요. M0, M1, 델타 D의 로그 R분의 D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10의 R분의 D. 근데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기본 단위가 킬로볼트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M0가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전선의 표면계수입니다. 전선의 표면계수. 자, M0는 만약에 단선이다 그러면 1이고요.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다 그러면 0.8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1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 계수예요. 맑은 날은 이제 좋지만 이제 흐린 날이나 습기 가득한 날, 안개 낀 날,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이 값이 저하가 되겠죠. 우리가 코로나 임계 전압이 저하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낮은 전압에서 코로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낮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임계 전압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러한 변수들이 크면 클수록 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또는 날씨가 이제
흐렸을 때 감소한다고 했죠. 그럼 코로나 현상이 더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기상계수 맑음 1, 안개 흐림 B 0.8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 다음에 델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델타라고 하는 것은 상대 공기 밀도가 되는데 이 상대 공기 밀도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냐면요. 온도에는 비례하고 기압에는 반비례합니다. 이 델타 상대 공기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273 플러스 T 분의 0.386B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T가 온도고요. B가 기압이 되는 거예요. 즉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 공기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상대 공기 밀도가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코로나 임계 전압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코로나 임계 전압이 감소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현상이 더 잘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반대로 또 기압이 만약에 감소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상대 공기 밀도가 감소하는 거죠. 여기는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였는데 이번에 기압은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기압이 감소하면 상대 공기 밀도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 임계 전압 감소해서 코로나 현상이 더 잘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례관계까지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D, 스몰 d 보이세요? 요거는 전선의 지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로그 R분의 D는 많이 보셨죠? D는 등가선간거리, R은 전선의 반지름.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부딪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요 전선의 지름과 전선의 반지름이에요. 왜냐면은 이 반지름은 분모에 있는데 지름은 그냥 분자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면 이 반지름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상쇄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로그의 안에 반지름이 있고요. 변수가. 로그 바깥에 이 스몰 d, 직경이 있습니다. 지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름을 만약에 10배 증가한다고 했으면은 여기 바깥에 이 d는 10배 증가하면 그냥 10d라고 해서 10배 증가한 건데 이 로그 안쪽에 얘 r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r이라는 게 증가하게 되면 10배 증가한다고 해도 이 로그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변화가 미미합니다. 어떤 거에 비해? 요 d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것이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면 코로나 현상이 억제됩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이러한 코로나 임계 전압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자, 코로나 임계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지름을 증가시키면 굉장히 코로나 현상이 덜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코로나 장애를 보시면요. 코로나 손실이 발생한다는 피크의 시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코로나 이 임계 전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애에 의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자고요. 먼저 코로나 손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손실. 1번. 코로나 손실을 우리가 픽의 시기라고 할 거예요. 픽의 식.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코로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PC라고 하는 것은 델타분의 241 플러스가 아니죠. 곱하기죠. 곱하기 F 플러스 25에다가 어떤 것을 또 곱해주죠? 보시면 루트 있습니다. 그렇죠? 루트에 2D분의 지름 D에다가 E 마이너스 E 제로를 해주게 되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곱해져 있습니까? 꼭 빼놓으시면 안 돼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제곱이 있고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 퍼 킬로미터 일선당 1라인이라고 적혀 있죠? 일선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을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형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코로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에 비례하는구나 어떤 거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 공기 밀도에 반비례하죠. F 주파수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등가선간거리 반비례하죠. 지름 비례하죠. 대지전압 이거 대지전압입니다. 대지전압과 코로나 임계전압의 차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은 그냥 단위를 맞추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그냥 이러한 형태에서 비례 반비례 관계만 좀 따져보시면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코로나 잡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너무 높은 전압과 그런 것으로 인해 방전 현상이 발생하니까 코로나 현상에 의한 잡음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코로나 장애 발생인데 정연파가 외형파로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의 소호 능력도 저하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전선의 부식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장애로 인해서 전선의 부식이 촉진되더라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 우리가 그러면은 코로나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지 대책. 첫 번째는 코로나 임계 전압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쵸? 코로나 임계 전압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여기 코로나 임계 전압을 증가시키면 되죠. 근데 이 임계 전압을 증가시키려면은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 D.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즉, 코로나 방지 대책 첫 번째는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 임계 전압도 증가되는 것이고요. 복도체 방식 중공연선 ACSR 채용하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는데. 그리고 가선 금구류라고 해서 우리가 전선을 가선할 때 필요한 금속재를 가선 금구류라고 하는데, 이 가선 금구류를 개량함으로써 코로나 방지 대책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방지 대책 첫 번째 뭐라고요? 한번 적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적어야지 더 잘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 방지 대책 첫 번째, 전선의 지름 증가. 두 번째, 코로나 임계 전압 증가. 세 번째는 가선 금구류 개량.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복도체 방식 채용. 우리가 복도체에 대해서 배울 때 코로나 현상 방지라고 배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네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네 가지를 물어보면 네 가지, 세 가지 물어보면 세 가지. 근데 필기에서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것을 쓰실 일은 없고 결국에 방지 대책 종류만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어서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가공 송전선의 코로나를 고려할 때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절연 내력이 파괴되는 최소 전위 경도는 시료값으로 약 몇 kV/cm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교류일 때 그리고 직류일 때는 각각 21kV/cm, 30kV/cm였죠. 자, 그다음에 코로나 임계 전압을 구하는 공식을 적으라고 했는데, 코로나 임계 전압 구하는 공식 24.3 M0 M1 델타 D의 로그 R분의 D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식만 외우는 것보다도 각각의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교재를 참고해 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은 코로나 방지 대책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코로나 땡땡 증가라고 했죠. 대책 뭐죠? 코로나 임계 전압 증가가 되겠고, 두 번째 땡땡 방식 채용. 어떤 방식이죠? 복도체 방식.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땡땡 개량. 가선 금구류 개량. 좋아요. 네 번째는 전선의 지름 증가.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중 전선로를 보기 전에 제가 칠판을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중전선로 파트는 선로 정수에서 사실 크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1번 첫 번째, 지중전선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지중전선로 무엇일까요? 지중, 땅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이렇게 전주들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갔을까요? 아예 없는 게 아니죠. 다 땅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땅속으로 넣었는지부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먼저 지중전선로는 이 대지 속에, 땅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만 사용이 가능하냐면요. 바로 케이블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선을 쓰면은 안 되죠. 케이블만 사용을 해야 되고,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이 여러 번 된 것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L, 인덕턴스는 어떨까요? 인덕턴스는 감소하고요. C, 정전 용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전 용량과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등가 선간거리에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0.05 플러스 0.465 로그 R분의
D라는 형태로 인해서 등가 선간거리가 증가하면 인덕턴스 또한 증가하고 등가 선간거리가 감소하면 인덕턴스는 감소했죠. 정전 용량은 반대로 로그 R분의 D분의 0.0241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가 선간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C는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유를 꼽자면 D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D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감소. 우리가 대지에다가 이제 서로를 매설하게 되면은 그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어떤 거에 비해? 가공 전선로에 비해서. 공중에 가선된 그런 전선로에 비해서 등가 선간거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L은 감소, C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외부 기상 여건의 영향이 적다 또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이죠. 경과지라고 하거든요. 지중 전선로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전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확보가 되지 않았던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뭐가 적고 뭐뭐가 방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유도 장애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도 장애. 왜냐하면 대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유도 장애가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방지될까요? 땅속에 있으니까 감전이 방지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세 가지가 더 있죠. 도시의 미관상도 좋고요. 다회선 설치가 쉬워서 도심 지역에 적합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안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가공 전선로를 시설할 수 없을 때 지중 전선로를 시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대표적인 특징 5가지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공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시공 방식은 사실 이것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종류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직접 매설식이에요. 이것을 줄임말로 직매식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직매식. 그래서 여러분 직매식 보시면 직접 매설식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관로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암거식이라고도 하는데 전력구식이라고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매설식부터 알아보면 직접 매설식은 단어에서도 느껴지시듯이 직접 매설한 겁니다. 일종의 콘크리트 트로프 등을 이용을 해서 트로프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 케이블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 트로프에다가 케이블을 매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덮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대지 속이에요. 땅속입니다. 땅속.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직접 매설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직접 매설식을 했을 때 편한 장점은 무엇이냐면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왜냐하면 그냥 직접 매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직접 매설을 하다 보니까 케이블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직접 매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이 이 전선에도 허용전류가 있잖아요. 허용전류는 뭐냐면 전선에 열이 발생해서 그 열이 잘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허용전류가 큰 것인데 결국에 여기서는 열발산이 좋기 때문에 허용전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짧고요. 공사비 저렴하지만 케이블이 손상되기 쉽고 유지보수 어렵고 대신에 열발산이 좋아서 허용전류는 크다라는 것이 직접 매설식의 특징이라면 관로식은 이 직접 매설식과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림 2-9를 보시면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이렇게 시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갈이나 콘크리트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설치를 한 것이 바로 관로식입니다. 관로식은 직매식보다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여기서 유지보수 어렵고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관로식은 직접 매설식에 비해서 공사비가 비싸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줄여서 공기라고 하거든요. 공기 증가, 공사 기간 증가. 자, 그 다음에 대신에 그렇게 된 만큼 유지 보수 편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전력구식이라고 있는데요. 전력구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거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암거식. 다른 말로. 그래서 여러분 암거식 보시면 전력구식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결국에 전력구는 하나의 이제 터널 같은 곳에다가 여러 용도의 케이블을 놓은 거예요. 그냥 통신용, 배전용,
이런 것들을 다 놓은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케이블들이 수록된 것을 시설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회선의 케이블, 송전용, 배전용, 통신용 케이블을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전력구식이라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열 발산이 마찬가지로 좋아서 허용 전류가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다회선 시공에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케이블을 수용하니까 다회선 시공 유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장 시 사고가 확대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송전용 케이블에 고장이 발생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배전용 케이블에도 고장이 확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회선 케이블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요. 고장 확대 우려. 좋아요. 좋습니다. 시공 방식은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지중 전선로의 시설 원칙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더 세심하게 다루는 항목입니다. 전력공학에서도 지금 지중 전선로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항목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넣었고요. 직접 매설 시기 매설 깊이는 중량에 의한 압력을 받는 장소에서는 1.0m 이상 시설하게 돼 있고, 깊이를. 그 다음에 압력을 받지 않는 장소 또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얕게 0.6m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식에서 지중함의 크기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스를 발산하는 통풍장치를 시설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요. 4번에 보시면 케이블의 열화가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의 열화도 있고 그 다음에 열화 진단 방법, 고장 검출 등이 있는데 사실 이 항목은 심화 강의에서 조금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보셔도 이해가 갈 정도로 제가 수록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 없이 열화, 케이블의 열화 원인에는 전기적, 기계적, 생물적 이런 원인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원인에는 전기적 원인이 있죠. 과전압, 서지는 이상전압을 의미합니다. 이상전압, 좀 의도치 않은 전압들. 그리고 열적 원인이 있고요. 화학적, 기계적, 생물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열화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유전체의 역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역류 측정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전압이 일정 값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은 이 지금 유전체의 역률이 저하됐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열화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누설전류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누설전류가 뭐죠? 대지로 누설되는 전류를 의미하죠. 이 누설되는 전류를 측정을 해서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누설되는 전류가 증가한 거니까 절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절연저항법, 활선 탄젠트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 검출에도 종류만 기억하시면 좋은데, 자, 머레이 루프법이라고 해서 이제 회로 이론에서 배우셨듯이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휘스톤 브릿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고장점이 얼만큼, 지금 이 측정하는 지점으로부터 고장점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머레이 루프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뭐를 이용한다고요? 휘스톤 브릿지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이 자세한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심화 강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방법 다음에도 펄스 레이더법이 있습니다. 펄스 레이더법. 파형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인데요. 펄스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수색 코일법이 있는데요. 수색 코일법은 고장점 근처에 그 자기장이 변화하거든요. 그 자기장의 변화로 우리가 고장점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전 용량법은 정전 용량값의 변화로 이제 검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이 지중 전선로의 고장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머레이 루프, 두 번째 펄스 레이더, 세 번째 수색 코일, 네 번째 정전 용량법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 방식법인데요. 사실 전기 방식법은 부식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의 화학 반응에 의한 그런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전기 방식법이라고 하거든요. 즉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거죠. 전류에 의해서. 자, 1번 유전 양극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희생 양극
방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금속을 삽입을 해서 희생하는 방식을 희생양극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외부 전원 방식이라고 있는데 외부 전원 방식은 외부에서 직류 전류를 공급해 줌으로써 직류 전원을 공급해 줌으로써 방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배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빠져나가게 한다는 건데 우리가 물이 빠지는 구멍을 뭐라 그러죠? 배수구라 그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배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선택 배류법도 있고 강제 배류법도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케이블의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블의 전력 손실은 종류만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저항손이 있고요. 두 번째 연피손이 있고요. 세 번째 유전체손이 있습니다. 연피손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체손이 있어요. 저항손은 말 그대로 전류에 의해서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도체에 의해 손실이죠. 그 다음에 유전체손은 뭐죠? 절연체예요.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유전체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연피손은 뭐냐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하죠?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로 인해서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이 도전성 외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전성 외피에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와전류가 뱅글뱅글 도는 와전류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의한 손실을 우리가 연피손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항손, 유전체손, 연피손은 꼭 종류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개념 확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번, 가공 전선로에 대한 지중 전선로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 경과지 확보가 용이하다. 2번, 인덕턴스는 작고 정전 용량은 크다. 3번,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4번, 유도장애가 크다. 어떤 것일까요? 유도장애가 크다. 유도장애 적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지중전선로 고장 검출 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머레이루프법, 2번 수세코일법, 3번 절연저항계, 4번 정전용량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절연저항계입니다. 절연저항계. 자, 그 다음에 케이블의 전력 손실과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전력 손실 관계가 없는 거, 이거 기출 문제인데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거든요. 자, 2번 유전체손, 3번 시스손, 도체의 저항손 이렇게 있는데 시스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피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철손이라고 하는 건 무부하손이거든요. 케이블의 전력 손실과는 철손과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철심 내부에서 생기는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중전선로 개념 확인까지 해서 2장 선로 정수 및 코로나를 맞춰보았습니다.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강의인데요.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문제풀이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를 떠나 기출문제까지 풀이하셨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